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는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날 더운데 어떠신가요? 예, 오늘도 떠들썩한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같이 네. 말씀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말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판결문 고쳤는데 왜 재산분할 영향 없나? 누구의 말인지 좀 짐작이 갑니다.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 얘긴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오류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변호사님. 네. 최 회장 측과 법원이 반박에 재반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좀 들려주시죠. 네. 어제 지금 돌아가는 모양이 최 회장 측과 노관장 측의 다툼이 아니라 최 회장 측과 법원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모양새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가사 2부, 바로 최태원 회장의 재판을 판결문을 썼던 재판부였죠. 그 재판부가 지난 18일 판결 경정에 관한 설명이라는 이례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의 처음 시작은 최태원 회장 측이 변호인단 측이 반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사망할 무렵에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가액에 대해서 잘못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판결에 거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액의 98년 기준 가액이 1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라고 봤다면 이거 완전 치명적인 오류 아니냐라는 것이 처음 제기가 된 것이고요. 이런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하여 법원이 화답을 했습니다. 화답인가요? 여튼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그거 맞다. 100원을 1000원을 100원을 잘못 적은 것은 오류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에 불과하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즉 65대 35로 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 회장 측 다시 재반박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점이 점점점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산 증식분, 증가에 기여를 하거나 감소를 방지했을 때 재산 분할액이 노소영 관장의 이제 재산 분할액이 늘어나는데 1000원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더 아래로 내려서 100원부터 출발해가지고 너무 이익가액이 많이 늘어나고 재산 분할 가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100원으로 표시해서 우리 천문학적인 1조가 넘는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10배 이제 올렸으니까, 원래 이제 뭐 1000원으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뭔가 모든 계산이 잘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최 회장의 측의 이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냥 법원은 이게 경정이지 않냐, 이거 단순 오기다. 단순 오기고 실제로 이 부분 계산해도 결국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이게 이제 또 법원의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게 사실 이렇게 큰 재판이고 선제적인 재판이지 않습니까? 위자료 액수도 상당히 많이 인정이 됐고, 대한민국 판결 역사상 사실 이런 판결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비판도 나온단 말이죠, 사법부에서.
이런 법원의 판결처럼 오류가 좀 있는 일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좀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오류를 인정하고 경정 결정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판결 경정이라는 게 뭔지를 네. 잠깐 짚고 가면은 네. 경정, 고치고 바르게 고친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 경정이 법문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 신청받아서도 한다고 하지만 네. 현실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네. 됩니다. 근데 워낙 최 회장 측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00원이냐 1000원이냐라고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냐. 최 회장 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명적인 오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치명적인 게 맞냐라고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이런 점 보면 법원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주심 판사와 재판장께서는 그렇죠. 굉장히 네. 당혹하셨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부에 있으신 분들은 100원, 1000원? 이걸 어떻게 차별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지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은 당황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이미 상고에 대한 결심을 굳힌 걸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경정에 대해서도 다시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산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숫자의 어떤 오기 혹은 아니면 출발점, 최저 하한선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의 어떤 잘못이라고 한다면 기준점의 어떤 잘못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법리적인 부분은 똑같을 테니까요. 그 법리적인 부분을 계산을 해서 다시 재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최 회장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건 단순 재산정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어떤 법리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고심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이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재산분할 액수가 좀 상당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고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최 회장 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이 판결문 수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판결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두 사람의 양 당사자의 기여도에 대한 비율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1조 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의 결과를 내게 되었던 것은 네. 기여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최태원 회장의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섞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1심부터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특유재산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 아니라 네. 94년도에 대한텔레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된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이다라는 네.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1심 재판부에 받아들여졌죠.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기여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2심에 비하여 소액만의 재산분할 액수가 나와버린 거죠. 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다 빼버렸으니까요. 네. 특유재산이라고 봤으니까. 네. 근데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정치한 부분을 봤는데요. 94년, 98년, 그리고 2009년 세 가지 시점을 딱딱딱 집었습니다. 뭐냐면 94년은 최초로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즉 SK텔레콤의 전신이죠. 네.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94년으로 봤고 그리고 선대 회장인 최종현 회장이 사망한 시점을 98년으로 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 SKCNC가 상장이 됐던 그 시점 세 가지 시점을 따져서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 94년에서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사망할 때 당시까지 주식 가액이 오른 비율과 그리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사망한 때로부터 SKCNC가 상장될 때까지의 요 사이에 주식 가액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자 했는데 네. 경정전 판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원에서 100원 올랐으면은 12.5배다.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잘 나오죠. 네, 12.5배죠. 네. 그리고
100원에서 35,000원 올랐으면 355배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12배에서 355배 올랐으면, 자,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건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증여받았던 재산이 아니라 이거는 최태원 회장은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라고 볼 만한,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만한, 더 나아가서 재산 분할로 포함해야만 할 주식이라고 본다라는 게 판단이 근거였죠. 그런데 중간 기준이 된, 즉 12배와 355배의 중간 기준이 되는 이것이 100원이냐 1000원이냐는 아예 비율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네, 100원이 1000원 돼 버리면 오히려 125배 대 35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재판부가 자 12배 대 350배면은 어디까지는 최태원 회장 주식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한 게 네. 결과가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이 치명적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판결에서 핵심은 이것이었죠.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즉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투교재산이냐 부부 공동재산이냐인데 여기에서 12배 대 355배가 아니라 125배 대 35배로 갈라진다고 하면 네. 다시 한번 투교재산으로 돌아가야 될, 1심으로 네. 돌아가야 될 근거가 충분히 제기가 돼버렸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을지를 봤는데 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도 지적하지만 12배 대 355배가 아니라 125배 대 35배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125배 대 160배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후 기준 시점을 2009년, 즉 SKCNC가 상장된 시점이 아니라 2024년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 시점으로 확 늘려버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125배 대 35배가 아니라 125배 대 160배다. 따라서 어차피 과정일 뿐 결론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죠. 이에 대해서 SK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가 경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 판결에는 마지막 시점을 2009년 잡았으면서 네. 경정 판결 내면서 왜 2024년으로 갑자기 바꾸십니까? 100원을 1000원 바꾼 거는 경정한 거 인정하는데 후 시점 바꾼다면 추가 경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고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의 비밀을 계속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결과적으로 기여도가 뭐 65냐 35냐 이 부분은 결국 다른 쟁점이라고 보이고요. 네. 이 SK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산입하냐 마느냐에 따라 파이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일견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측 의견도 왔다고 봅니다. 왜 갑자기 24년을 기준으로 네. 비율을 산정하느냐 이 부분 입장 밝히라는 거죠. 이 부분 해야 네. 되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 측은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고등법원의 실제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느냐 마느냐 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직권으로 했던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해서 다시 즉시 항고를 하느냐 고치긴 고쳤는데 덜 고쳤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네. 두 가지를 다 올리는지 마는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법리적 오류만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 경정 결정을 항고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관계까지 또 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법률의 오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적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정컨대 둘 다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법리적인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이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뭐 법리 오해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좀 보여지고 160배 내용이 갑자기 판결 경정하면서 최초로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정에서 그럼, 2024년 기준 해버리니까 네. 최 회장 측 변호인단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사실은 이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동산과 주식은 이제 뭐 파탄시로 하고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은 뭐 재판 종결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은 재판이 종결되면 안 됐을 사안이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준이 3개가 나오네요. 뭐 12배, 355배, 그다음에 125배, 35배, 125배, 160배. 근데 125배, 160배 하더라도 50대 50 정도, 뭐 40대 60 정도 되는 것 같고 125배 대 35배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75%대 뭐 2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가치 상승분을 노소영 관장이 얼만큼 누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저도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단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기의 이혼답게
여러모로 참 떠들썩합니다. 이혼 소송과는 좀 별도로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도 좀 남아 있죠. 예. 예. 이 위자료 선고가 혹시 위자료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위자료 선고가 혹시 대법 상고심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글쎄요.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상고심에 영향을 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좀 의아하다고 보이고 네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다가오는 8월 22일에 네. 노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소송에 대해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선고기일을 정하였는데요. 네. 최 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제기액과 똑같습니다. 위자료 30억 원 청구를 했고 이에 네. 대해서 노 관장 측은 재판부가 잘 검토해서 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서울고등법원이 법조계도 깜짝 놀랄 정도로 위자료 30억 원을 그러니까요.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굉장히 충격적인 액수였는데 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즉 김 이사장 소송에 대해서 1심 법원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은 어떠한 금액을 판단할지 그리고 해당 판단을 내리면서 어떠한 이유를 설시할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심 판결 결과가 지금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는 3심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 위자료 판결은 다른 어떤 이혼 소송,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이혼 소송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특히나 뭐 이제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관련된 부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유통 막기 위해 그림 공개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국가유산청인데 바뀌었죠. 국가유산으로요. 미인도 등의 풍속화로 유명한 조선의 화가 해원 신윤복의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좀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된 그림은 예. 해원 신윤복이 그렸던 고사인물도라는 그림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최고의 지략가 제갈량 앞에 네. 남망국의 왕 맹획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장면이죠. 네네네. 제갈량이 맹획을 7번 잡았다가 그렇죠. 7번 풀어주게 되자 맹획이 스스로 부하가 되겠다라고 자청했다는 네. 7종 7금의 고사를 그렸던 해원 유명한 신윤복의 고사죠. 그림입니다. 예, 예. 예, 고사인물도인데요. 예. 그림 오른쪽 윗부분에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예. 조선국의 해원이 그리다, 즉 신윤복 아. 화가가 그렸다라는 문구가 네네. 새겨져 있습니다. 네네네. 이 그림은 원래 우리나라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1811년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으로 갈 때 이 그림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던 중에 지난 2008년 사단법인, 민간법인이었죠. 사단법인 후한미래연구소의 차길진 대표라는 개인이 네. 일본 수집가로부터 이것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구입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즉 조선통신사가 가져간 그림을 197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되가져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2015년도에 고궁박물관에서 전시한 적도 있었다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문화재청의 후신이죠.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인데 네. 국가유산청에 그림에 대한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도난 그림의 정보를 공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니 왜 도난이 됐죠 이게? 이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없어졌다니 좀 안타까운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림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시점이 4년 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왜 이제야 그러면 왜 신고가 접수가 된 건지 그림 공개가 좀 그림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될런지 이런 부분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사단법인 후한미래연구소의 전 네. 대표, 지금 별세했습니다. 차길진 네네. 대표가 이것을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것이 사라진 것은 이러합니다. 차길진 대표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네. 원래 사망하기 전에는 오동나무 상자에 잘 말아서 보관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차길진 대표가 별세하고 나서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길진 대표의 휴대폰과 그리고 지금 이 문제된 해원 신윤복의 고사인물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 그 당시에 유족들은 곧장 종로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글쎄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그 도난 신고를 했던 유족 측의 입장에 따르면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로 경찰 측이 뭐 무고죄 운운하면서 취하하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증거가 없다, 취하하라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취하를 했고 그러다가 4년이 흐르게 된 건데요. 네. 이렇게 묻힐 뻔한 이야기였는데 최근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을 하게 되면서 네. 유산청이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에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종로구청을 거쳐서 경찰까지 다 합세하여서 고미술시장을 중심으로 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하고 좀 역사적인 문화재가 좀 도난을 당하고 불법으로 좀 거래가 되는 일이 좀 이게 좀 이러면 안 될 텐데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뭐 우리 이제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막 거래되는 경우들도 좀 있으니까. 이게 돈이 되는 얼마일까요? 이 그림은 좀 얼마일지 제가 궁금하긴 한데 예방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조로 말씀드려보면 이 고사 인물도 신윤복의 고사 인물도가 2008년도에 K옥션에 한번 출품이 됐었습니다. 당시 추정가가 5억 정도였었는데요. 예. 아무도 옹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낙찰은 실패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2008년 기준이라면 훨씬 많은 가액이 엄청나겠죠. 올랐겠죠. 예. 예, 그런 상황이니 암암리의 고미술 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산에 대한 추적이 안 된다는 독특한 이력 그쵸. 특징이 있죠. 예. 이것 때문에 도난 신고가 많이 되다 보니 아예 그 문화재청이나 국가유산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도난 그림의 정보를 공개해 버립니다. 그리고 도난 신고 이력을 밝혀 버립니다. 아마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 민법상 도난 물품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해버리는 건데 네. 도난 신고하고 나면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내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전전 유통되어서 도난된 물품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서 단적으로 기증을 하는 예도 좀 많습니다. 기증하게 되면 문화재청이나 유산청 입장에서는 감사하니까 또 기증식을 거대하게 열기도 예. 하는데 이 기증식이 문제가 아니라 즉 국가가 회수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증해서 찾았다, 되찾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누가 가져갔냐라는 걸 계속 추적을 해야 더 이상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이제 문화재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꿔서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좀 발굴하고 다시 회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유산청이 어쨌든 새로 출범하면서 어떤 국가유산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회수하려는 조치, 도난됐다는 부분 좀 관리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좀 좋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도난이나 혹은 도굴 혹은 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방지책, 예방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사명감으로 참전, 후회 없다. 참전, 왠지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누구의 얘기일까요? 이슈가 좀 많이 됐었어요. 이근 전 대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여권법 위반 혐의를 좀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이었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초 발발한 당시 맞아요. 무단 입국한 혐의로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의 혐의로 최근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네. 당시 이근 대위는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참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여행 경보 4단계, 즉 여행 금지 국가였죠. 우크라이나로 자진 입국하여서 거기서 활동을 했었죠.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즉 외국인 부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합류했었지만 전장에서 다쳤다라면서 출국한 지 2개월 만에 한국으로 다시 복귀했었고요. 그리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서 지금의 항소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사실 궁금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불법, 이제 저희는 이제 불법 무단 입국을 이제 우크라이나 했는데 러시아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에 가서 전쟁터에서 살인을 했다. 누군가 이제 군인이겠죠. 군인을 만약에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처벌받나요? 위법성 초강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가 처벌받냐 이거죠. 우리나라 형사법에 의해서는 어쨌든 살인을 외국 가서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속인주의에 의해서 처벌을 예, 받는지 제가 맞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양한 쟁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피해자가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문제. 네. 그리고 살인의 구성 요건은 해당한다 하지만 정당행위가 될 것인가. 당장 이건 전 대위가 여권법을 위반해서 출국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네. 정당행위의 그 표지 중에서 여러 가지 과연 수단이 상당한 것인가에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재판부가 이야기했다시피 정의감에 의해서 갔다는 범행의 동기 측면이 큰 참작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근대가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속인주의가 적용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습니다. 살인죄가 될 수도 있어 보이기서 좀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좀 1심과 같은 판결인 것에 대한 피고인이 정의감을 갖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이근 전 대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나는 어디까지나 이제 우크라이나에 출국을 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을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켜야 하고 책임감 있게 살겠다. 법 위반에 대해서 경솔하다라고 했는데 뭐 이러한 점이 재판 과정 도중에 공판 도중에 계속 현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도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다. 다만 유명인으로서 좀 책임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판결에 참작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은 여권법 위반 외에도 좀 도주치상 혐의가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 다치게 해놓고 네네네. 뺑소니 하는 것이죠. 네네. 이근 전 대위도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네. 사죄한다, 경솔했다라고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네. 구체적인 혐의는 이렇습니다. 네. 2022년 7월에 네.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이후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도주치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네네. 이러한 기소 사실에 대하여 이근 전 대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즉 뺑소니하고 사람 다치게 한 다음에 현장을 이탈하고 구호조치 취하지 않는 뺑소니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겠지만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지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도주치상은 유죄로 인정이 맞습니다. 된 거잖아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째 합의가 좀 됐을까요? 보험금을 타갔을까요? 되게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상고심하는 부분까지 좀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7년 교제한 여성의 낙태약 먹인 유부남의 최후입니다. 불륜관계에 있던 애인을 속여서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7년간 교제한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자 엽산이라고 속여서 이건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한테도 좋고 뭐 그런 약인데 낙태약을 엽산이라고 속이고 먹였어요. 먹여가지고 심지어 이 남성은 유부남인데 기혼 사실도 숨기고 지금 좀 엽기적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사안이 이렇게 되다 보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은 이런데요. 2009년부터 만나서 2015년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네. 남성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2014년도에 문제된 피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네. 우리 결혼을 하자라고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하여 교제를 시작한 것이죠. 따져보면은 14년도에 이 남성은 결혼을 약속한 별도 여성이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15년도에 혼인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은 혼인대로 유지하면서 2014년부터 이 피해 여성과 계속해서 유지를 한 거죠. 교제 관계를 유지한 거죠. 네. 그러던 도중에 2020년 9월에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네. 남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탈모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임신한 아이는 기형아로 출산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신 중지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에 결국 기형아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성도 응하여 임신을 중단하였는데요. 네. 그 후 2021년 6월 여성이 다시 한번 임신하게 됩니다. 이에 남성이 이번에도 임신을 중단해달라 요구했지만 여성이 거절하는 거죠. 네. 즉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 아닙니까? 따라서 임신 중단하고 싶지 않다,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니 남성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것이죠. 이에 남성은 인터넷으로 낙태약을 구입을 합니다. 즉 6알 구입해서 그중에 4알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태아에게 좋은 역산이라고 네. 속여서 여성에게 복용토록 만들게 됩니다. 네. 이틀에 걸쳐서 낙태약을 복용하다 보니 여성은 결국 임신을 중단하게 되었고 아이를 잃게 된 상황이었죠. 네. 뭐 그런 점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은 12월에 결혼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남성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그리고 신혼집을 우리 구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결혼을 미루려고 하고 취소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아마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결혼을 계속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급기야 결혼식이 거행되기로 된 이틀 전 남성은 코로나 걸렸다 라고 하는 단골항변을 하면서 결혼식을 취소를 시켰고요. 이쯤 되면 이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여성이 알아봤더니 결과적으로 이 남성은 15년부터 21년까지 6년 동안 유부남인 상태에서 이 피해 여성과 교제를 이어왔던 것이 발각된 것이죠.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이게 진짜 현실인가 좀 싶은 내용입니다. 아무 사실도 모른 채 좀 7년이나 교제를 했던 여성분 신경은 좀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사실 좀 이 남성 좀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사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까지 또 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야. 이 남성은 여성에게 나의 불륜이 소문날까봐 두려우니 제발 만나달라라고 사정을 했죠. 뭐 네. 초기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들인데요. 와.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여성은 더 이상은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만나자는 요청이 통해야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현혹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남성이 급기야 칼을 빼드는 거죠. 즉 내가 당신과 찍은 너무 많은 촬영물이 있다. 이걸 가지고 나 잠깐 보면 당신 아마 이 촬영을 보면 못 웃을 거다. 그러므로 인터넷 슈퍼스타 되고 싶지 않으면 나를 만나달라라고 해서 협박까지 자행한 것이죠. 정말 너무 악마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기혼 사실을 감추고 속여서 낙태약을 먹이고 사진 등 유포 협박까지 한 이 남성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다만 형량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네. 먼저 1심 법원은 이 남성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즉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서 상황을 악화시켰고 피해를 네. 야기했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피고인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유죄 판결은 취지를 유지를 하지만 2심 도중에 피고인 측이 공탁을 1,500만 원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점 감안하고 네. 또 피고인이 어디까지나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서 일부 감형하여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여성은 재판 내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2심 판결도 불복한다라고 상고까지 했지만 상고심 법원은 2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여 상고기각, 즉 원심 판결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집행유예 아니고 실형을 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1,500만 원 피해 금액 뭐 보전에 있어서 1,500만 원 공탁한 거는 좀 금액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야, 공탁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감형이 됐어요. 4개월 감형이 됐는데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저도 다른 사건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7년 동안 속이고 심지어 아이를 2번 유산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번은 물론 뭐 낙태약을 먹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야, 이거 좀 형량 낮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은 첫 번째 엽산이라 속이고 낙태약을 먹도록 했던 부동의 낙태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던 부분 두 가지가 문제됐었는데요. 공탁금 1,500만 원 그리고 초범이란 점 감안해서 1심보다 4개월 정도 감형을 해주었는데 뭐 이 형량 죄질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뭐 차치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피해자가 공판 단계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 사실 그 부분 양형에서 감안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피해자가 절대 받지 않겠다. 그리고 가해자는 엄벌을 처해달라고 하는데도 공탁금 1,500만 원에 실형 4개월을 감형한 것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은 또 심지어 상고 기각했어요. 요것도 좀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설명 좀 해주시죠.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상고를 했습니다. 즉 부동의 낙태죄에 관하여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라고 해야 상고를 했지만 상고법원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협박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 역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상고했지만 2심에서 다투지도 않았던 내용을 3심에서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해서 상고를 기각한 것이죠. 그렇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탁금 1,500만 원에 감형 4개월 혹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비추었을 때 징역 1년 2개월 너무 양형이 부족하다는 부분 다투고 싶은 것이 맞겠지만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인 경우라면 징역 10년을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면 양형이 너무 적어요라는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2심 판결의 양형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만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양형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야, 그렇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진 동영상 유포 협박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협박을 했지만 실제 유포하지는 않은 점이 좀 참작이 된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예, 사실 이 남성이 말했던 내용을 보면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있어서 유포할 수 있다, 뭐 인터넷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유포를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 도중에 실제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 협박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진과 영상이 퍼뜨려지게 되면 굉장한 공포심을 가질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해악의 고지라고 이야기하고 공포심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협박죄의 경우 단순 실형 선고 나오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걸 감안하면 그 점은 좀 강한데 부동의 낙태죄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사실 양형에 대해서는 좀 과경하다는 비판도 좀 일견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낙태약입니다. 저 낙태약이 있는지 몰랐는데 낙태약이라는 게 이렇게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즉 유산 유도제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세계보건기구 WHO는 분명히 필수 의약품을 지정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약물입니다. 이 때문에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가 없다 보니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다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낙태에 대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인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즉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미프진을 구입을 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구입을 시도해보면 텔레그램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프진을 구매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의를 남기면 불과 4분 만에 답장이 와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과거에는 국내 배송으로 2, 3일 만에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단속이 엄격해져서 해외 배송 거쳐서 가다 보니 5일에서 7일은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거 팔아서 처벌받은 사례 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고객의 개인정보 는 판매 직후에 다 삭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포될 염려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텔레그램에서 엄연히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 같은 좀 허가되지 않은 약물을
유통하거나 복용할 경우에 처벌이 안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 처벌은 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는 필수 의약품 지정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약사단체에서 네. 미프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용되도록 허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 처벌 수위가 그리 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또 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에 나왔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낙태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거는 사실 나는 원치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낙태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범죄 행위가 또 안 되면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할 것 같고, 미국 경우에는 얼마 전에 좀 연방대법원에서 먹는 낙태약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판결을 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 나온 그 낙태죄요, 계속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좀 미비 상태로 계속 가는 건가요? 예, 변호사님? 너무나 유명한 판결이었죠. 2019년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드디어 네. 인정을 하고 침해를 인정하면서 낙태죄 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여서 헌법불합치 판결 내렸고 2021년 이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사례처럼 그렇다면은 어찌되었든 여성에 대한 신체에 대한 침해는 맞긴 맞는데 네. 낙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입법에 공백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러한 와중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세계보건기구는 유산 유도제에 대해서 다 네. 합법한 약물이다. 그리고 접근성을 더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만 이것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어디까지나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낙태에 대해서 이 도의적인 부분, 이 부분이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공백 상태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배 안에 있는 태아를 내가 원치 않는 상태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태아가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 낙태가 되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어떤 조항은 없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처럼 뭐. 부동의 낙태죄면 여성의 신체 침해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낙태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어떻게 처벌에 불비인 거지요. 이야, 좀 다시 사건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한다면서 교제를 좀 이어갔고 실제로 결혼식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혼인빙자 간음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도 맡은 사건들 중에 이게 혼인빙자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들이 사실 좀 사건들로 계속 올라오고, 그럼 손해배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2009년에 폐지가 된 법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예, 혼인빙자 간음죄는 바로 네. 이런 내용입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즉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거나 혹은 다른 거짓말을 해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즉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여성을 기망해서 가늠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즉 성관계를 한 사람을 네. 처벌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처벌의 최소성에 반한다라고 해서 네. 혼인빙자 간음죄는 결국 2009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빙자 네. 간음죄는 폐지가 되었으니 네. 사람을 속여서 성관계한 것은 형법상 처벌은 되지 않는 것이죠. 처벌 안 되나요? 뭐 사기죄 등으로 고소는 못 하나요? 예, 그 부분도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사기는 어디까지나 잘 아시겠지만 재물상,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을 속여 간음했다, 성관계를 가졌다, 이것이 어떻게 돈을 가진 것이랑 똑같다고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사기는 어렵죠. 형사처벌은 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볼까요? 삼성전자 기밀을 빼내서 특허 소송한 전 부사장입니다. 기밀 유출, 우리나라의 어쨌든 자랑인 삼성전자 회사인데요. 고용된 근로자 수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돌린 자료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변호사님, 이거 사건 좀 알려주십시오. 예, 내용을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네.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입니다. 네. IP센터 장이었었는데요. 아, 이분은 그러시군요. 결국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됐습니다. 즉 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구체적으로는 영업비밀 누설의 혐의인데요. 네. 어느 정도이길래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소되는가라고 봤더니 이러합니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초대 센터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아,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삼성전자의 거의 대부분의 기밀을 아신다고 네, 보셔야 네.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를 위하여서 네. 10년간 특허 방어 소송, 특허 와. 방어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인물께서 19년 퇴사했습니다. 네. 그 후에 특허 관리 기업 MP기를 설립하셨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삼성전자 IP팀 직원을 통해서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문건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하여서 특허 침해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안 전 부사장은 MP를 운영하면서 미국의 다른 기업, 테키아라는 기업을 대리하여서 삼성전자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 합의하자라는 취지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 과정 진행하면서 결국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인 A씨를 통하여서 내부 문건까지 전달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게 삼성이 뭐 침해를 했었을 수 있죠. 내부적으로 살짝 침해한 자료들도 다 아실 거고, 방어를 하기 위한 방어 수단을 10년 동안, 그것도 IP 센터장을 처음부터 했으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사실 좀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어찌됐든 삼성을 공격하는 그런 소송에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셨다니, 이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기술 유출, 퇴사 후에 특허나 기술을 좀 유출하는 사건을 좀 많이 접했는데, 기밀 문건을 거기 다니는 직원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좀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하는데, 미국에 가서 이거 좀 덜 걸리려고 약간 이렇게 한 걸까요? 예, 바로 이 소송에 대해서 미국 텍사스 법원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했다. 그것은 바로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심지어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아주 강도 높은 이야기를 판결문에 적시를 하였는데요. 네. 그 말인즉슨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의 전 IP센터장까지 지내면서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기밀 문건을 전달받아서 그걸 이용하여서 미국 기업을 대리하여